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이소영의 미술책방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꾸준히 읽어본 책 중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미술 유튜버 예술산책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그림 읽는 법입니다. 저 역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꾸준히 봐온 구독자였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책의 추천사도 쓰게 되었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은 이 책 그림 읽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인 김진 작가님은 회사를 다니다가 30이 넘는 나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파리에 가서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형예술과 현대창작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코로나 기간 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프랑스 학교에서 배운 미술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되었고 결국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책이 좀 재밌는 부분이 목차가 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처럼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나 진짜 프랑스 미술 유학생의 수업 노트를 훔쳐보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또 과거의 미술뿐 아니라 현대 미술까지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좀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책을 읽고 싶다, 그런 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 책 안에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또는 뭉크나 클림트와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술사 속 대가들도 등장을 하고요. 최근 국제갤러리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동시대 작가 애니시 카푸어, 또 백남준이나 쿠사마 요이 같은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즉, 시대 순서대로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클래스마다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를 오가면서 이 작품 이렇게 읽는 건 어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실제 좀 친한 언니? 제가 예술산책님을 만난 적은 없고 나이도 잘 모릅니다만 유튜브에서만 봤기 때문에 근데 읽다 보면 상당히 친한 언니나 오빠, 선배가 상세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 제가 인상 깊었던 클래스, 2클래스 정도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클래스 7인 위조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저 이 부분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1945년 나치의 2인자였던 헤르만 게링의 숨겨진 보물 창고에서 게링이 훔친 수많은 미술 작품이 발견이 됩니다. 연합군은 1945년 5월 17일 나치가 훔친 미술 작품들을 되찾기 위해 모뉴멘츠맨 팀을 만듭니다. 이 모뉴멘츠맨 팀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근처 알타우스제 지역의 소금 광산의 비밀 공간을 찾아내는데요. 이 안에는 렘브란트, 보티첼리, 르누아르, 모네, 바네이크, 미켈란젤로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이 어마무시하게 발견이 됩니다. 회화가 총 6,577점, 드로잉과 수채화는 2,300여 점, 판화는 954점, 조각이 137점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요, 나치는 이 소금 광산에 폭약을 설치해 둡니다. 자신들이 가질 수 없다면 모두 다 폭발시켜 버리려고 한 거죠. 모뉴멘츠맨 팀은 다행히 폭발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무사히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바로크 시대의 거장 얀 페르메이르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간통한 여인, 이 작품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 역시 페르메이르의 숨겨진 작품이 발견된단 말이야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그림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그들은 한판 메이헤런이라는 한 네덜란드 화가가 1943년 이 작품들을 나치에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945년 5월 29일 네덜란드 경찰은 한판 메이헤런을 체포합니다. 나라의 중대한 문화유산을 적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반역죄로 체포를 한 거죠. 그런데 붙잡힌 메이헤런이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려 진품이라고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페르메이르는 워낙에 유명한 바로크의 거장이기 때문에 그의 그림을 똑같이 그렸다는 말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자 이 한판 메이헤런은 그럼 내가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당신들 앞에서 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본인 생각으로는 나라의 문화유산을 팔아먹은 사람보다는 위조범으로 체포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945년 7월부터 11월까지 그는 6명의 감시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전에서 설교하는 젊은 예수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다행히 나라의 보물을 팔아넘겼다는 오명은 벗을 수 있었고요. 여러 나라의 컬렉터에게 위조된 그림을 팔았다는 사기죄가 기소돼서 1년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았다고 되려 이런 부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본인의 작품을 진품이라고 평가했던 미술 전문가들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마지막 날인 1947년 11월 26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이 많은 미술 전문가들을 속였을까요? 한 전문가는 메이에런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위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17세기에 쓰였던 염료를 구하고 당시 작품을 수집해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바니쉬는 물론이고요. 100도에서 120도의 오븐에 그림을 구워서 굳힌 후에 서서히 미세하게 균열이 나게까지 해서 원작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BBC는 이 메이에런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미술품 위조범으로 선정까지 해놓습니다. 실제 페이메이르는 완성된 작품의 수가 많지 않은 화가로 유명하죠. 물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작품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컬렉터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실제 페이메이르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작품은 총 30여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괴링 역시 페이메이르의 팬이었기 때문에 위작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고 또 믿고 구매를 했던 거죠. 과연 이 한판 메이에런이 위작을 그려서 파는 화가가 아니라 이 뛰어난 실력으로 더 훌륭한 작품을 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생기더라고요. 이 책의 작가는 이렇게 기존 미술 관련 책에서 흔히 소개하지 않는 위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미술사와 연결해 재미있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재밌게 읽었던 두 번째 클래스를 소개를 합니다. 물론 모든 클래스가 다 재밌지만 제가 영상으로 다 소개하면 선생님들이 책을 직접 읽지 않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 8입니다. 제목은 이제부터 나만 쓰는 블랙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동시대 작가인 애니시 카푸어. 애니시 카푸어는 반타블랙이라는 색을 2016년 2월 예술적 용도로는 오직 자신만 쓸 수 있다고 독점을 합니다. 반타블랙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정색으로 실제로 저 역시 카푸어의 전시에 가서 볼 때마다 이 색깔이 너무 신기해서 여러 번 바라봤는데요. 무광이고요. 놀라운 착시 효과를 보여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검정 같지만 사실 아래로 깊숙이 측면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볼륨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평평해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해요. 심지어 이 책에는 2018년 포르투갈의 세알베스 미술관에서 일어난 일도 소개를 합니다. 한 이탈리아 관람객이 애니시 카푸어가 반타블랙을 칠해놓은 작품이 평평한 줄 알고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빠져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즉 누군가가 모르고 발을 헛디딜 정도로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이 있는 웅덩이였는데요. 제가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갔을 때 카푸어에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찍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실제로 봐야지 이 색의 놀라움을 100% 느끼겠지만 영상에서 보면 앞에서는 상당히 평평해 보이는데 제가 각도를 돌리면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반타블랙은 2012년 영국의 나노기술 회사인 서리나노 시스템즈가 개발한 건데요. 물체의 표면에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뿌리면 무려 99.965%의 빛을 흡수합니다. 원래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거라고 해요. 물론 이 책에도 저 역시 팬이기도 한 이브 클랭의 IKB, 즉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미술사의 누보레알리즘으로 큰 획을 그은 이브 클랭 역시 1960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색인 지금 우리가 볼 땐 울트라마린과 같은 이 청색을 특허를 냈었거든요. 하지만 이브 클랭은 특정 염료와 물질을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비율로 섞어서 자신만 그 비율을 아는 물감에 대한 특허를 낸 거고요. 이 비율을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고
이 물감은 당시에는 상업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후로 리터당 가격을 매겨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이브클랭이 죽고 난 후에 90살 생일 기념으로 이런 행사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카푸어는 본인만이 써야 하는 독점권을 가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은 아티스트가 한 가지 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의 저자 역시 그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당시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사람들이 이 특허권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신소재 재료를 경제적 힘으로 독점해서 다른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완전 차단했다는 점이 분노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브클랭의 경우와는 좀 다르죠. 흥미로운 건 이 사건 이후 몇몇 회사와 개발자들이 반타블랙보다 어두운 색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영국의 아티스트인 스튜어트 샘플은 세상에서 가장 핑크색인 핑크를 출시를 하고요.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모두에게 판매를 합니다. 단 애니시 카푸어만 이 색을 못 사게 합니다. 하지만 애니시 카푸어는 곧 이 색을 구했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 제품과 함께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사진을 게재합니다. 2017년 샘플은 베터 블랙이라는 아크릴을 베이스로 한 블랙을 개발을 합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시 카푸어가 독점한 반타 블랙은 화학 냄새가 나지만 본인이 개발한 건 체리향이 난다고 주장을 하죠. 또 당연히 애니시 카푸어 빼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겁니다. 그리고 샘플이 개발한 블랙은 99.95%의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55,430달러를 모금했고요. 사전 예약자들에게 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한 가지 색을 독점한 애니시 카푸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반응들. 전 이 모든 상황이 동시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담론 같습니다. 또 어쩌면 이 사건들로 인해 카푸어가 더 유명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노이즈 마케팅처럼요. 미술은 사실 취향이 반영되고 그 작가의 팬이라면 팬은 이해할 수 있고 또 팬이 아니라면 또 극명하게 반대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색을 독점까지 하면서 본인만의 예술 세계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이 카푸어의 예술적 욕망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요. 또 반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색을 독점하지 않고 후배 아티스트나 혹은 관객들과 함께 인터랙티브한 참여 작업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 책에는 제가 오늘 미리 설명드린 두 가지 이야기 이외에도 클래스마다 우리가 다양한 미술 이야기로 소통하고 토론할 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두껍지가 않아서 하루면 읽을 수 있고요. 미술과 친해지고 싶고 현대미술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입문책으로 무겁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또 예술을 천천히 산책하듯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프롤로그에서 이 김진 작가님이 본인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배운 공부 방식을 사람들에게 유튜브와 책으로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는 예술의 중심지 파리미술대학 강의실에서 현재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볍기만 한 내용보다는 주제마다 조금 더 깊은 지식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학술적이거나 난해한 이야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술 작품에는 세상과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인간이 선택해온, 행해온 결과이며 창작자의 심리, 정신적인 표현 그 자체지요. 미술이 재미있는 이유는 절대적 진리를 찾는 과학과는 달리 하나의 작품이나 주제, 사조, 아티스트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며 그것이 주는 깨달음에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책 그림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미술 책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